정치평론가 우리 김만흠 우리 강사님께서 참 어려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학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이렇게 해서요. 서울대학교 졸업하셨고요. 경력으로는 한국 정치학회 부회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 위원, CBS 객설 대권 해설위원, 카톨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MBN 시사 스페셜, TBS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 국회방송 토론 담당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KBS 대권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김만흠의 15분 정치학 강의, 새정치 난상토론, 새로운 리더십, 분열에서 소통으로의 5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김만흠의 15분 정치학 강의로 1시간 20-30분 정도 강사 우리 김만흠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크네요. 네. 이거 너무 커서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김만흠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두개 올려서 그런 것 같죠? 그러면은 이걸 끊어 볼게요. 이걸 하나 끄고 이걸로 얘기할게요. 예, 원래 그동안에 매주 해오셨죠? 오늘 골프 동호회 결성하시고 운동하고 싶다고 하니까 재밌겠네요. 간혹 제가 이런 성인들, 어르신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대체로 호응이 좋습니다. 간혹 졸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해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질문을 먼저 주시면은 그걸 듣고 제가 얘기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저한테 주문했을 때 제목은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 정당 정치와 호남, 이걸 주제로 해달라고. 우선 여기 전체 교과 과정 여러분 순서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료로 참고 삼을 때는 제가 몇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냈던 김만흠의 15분 정치학 강의, 이 책을 참고도서로 해달라 했는데 보니까 참고도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네, 그 책은 기회가 되면 보시기로 하고요. 왜 15분 정치학 강의로 했느냐? 제가 지금도 이 해당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TBS에서 서울의 TBS에서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1시간짜리 프로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한 15분 정도를 제가 강의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5회를 하고 지난주 2주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33회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책으로 몇 개월 전에 냈었는데 출판사에서 15분씩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의 제목을 김만흠의 15분 정치학 강의, 일반 대중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강의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한 그런 내용에서 참고하시려면 하라고 제가 했던 겁니다. 오늘 운동하셨다고 하니까는요, 제가 맨 처음에 항상 이 정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그림으로 몇 개 쓰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네,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지방선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공천들이 끝났죠? 저는 공천 받으려고 난리나게 됐었고, 이번에는 워낙 집권 여당세가 강하고 야당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좀 판이 좀 심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은 핵심적으로는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요.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 질 수도 있는 거고, 이기고 지는 양상도 약간 지고 내가 많이 이길 수도 있겠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느 유형 같습니까? 공생하는 쪽 같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야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죽여야. 네. 나라의 풍토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스포츠 유형을 지금 꺼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화면에 봤을 때요. 혹시 아는 선수라든가 아는 사람 보이세요? 어느 쪽이요? 아, 최홍만. 최홍만. 또 어느 분이요? 여기 그 김연경 배구 선수.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국가 대항전 지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저기 맨 왼쪽 위에 락클라이밍 김자인 선수. 세계 랭킹 1위. 혹시 김자인 선수 아는 분? 이름은 키가 한 1m 50대 초반 조금인데 혹시 암벽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했습니까? 예. 뭐 대단한 선수죠. 여기가 스포츠도 역시 1등이 있으면은 내가 1등 못하는 거죠. 1, 2등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나 성격이 조금 다르죠. 다른데 이 중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경기가 어떤 거죠? 권투? 예, 격투기가 되겠죠. 격투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뭐 골프도 당연히 뭐 내가 제일 점수가 잘 나오면은 뭐 내가 이기면 1등이 있겠지만은 서로 같이 즐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이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격투기 다음으로 조금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제로섬에 가까운 경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달리기요. 배구. 오답을 먼저 말씀하시죠. 맨 밑에는 농구 경기인데 배구가 그 다음에 갔다. 그러면 농구하고 배구가 어떻게 다르죠? 경기 규칙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럼 코트를 나눠놓고 하는 경기하고 상대방 코트를 구분하지 않고 싸우는 것하고 어떤 것이 격렬하겠습니까? 그렇죠. 네트를 정해놓고 하는 경기하고 네트 없이 영역이 없이 싸우는 것하고 그럼 당연히 더 격렬한 것은 농구라든가 물론 체력이 소모되는 것은 스포츠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상대하고 내가 싸우는 방식에서 봤을 때는 네트가 없는 쪽이 더 격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 강도가 강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나머지가 지금 락클라이밍하고 육상이 있는데 육상이겠죠? 육상도 내가 1등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1등을 못하니까 뭐 제로섬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은 반칙이죠. 내가 잘 달려야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되는 겁니다. 암벽도 점수에 따라서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이 1등을 못하는 게 되지만은 싸우는 것은 뭐하고 싸웁니까? 바위하고 싸우는 그런 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하세요? 격투기요? 달리기요? 농구 정도? 암벽 경험. 사람들이 이렇게 온건하고 포용적인 분들은 이렇게 암벽 스타일을 많이 경험하시고. 바이어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적인.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경기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암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상대 선수를 옆에 두지 않고 싸운다는 점에서 암벽이라고 얘기하고요. 생활하는 영역마다 조금 느낀 바가 다를 겁니다. 같은 분도 내가 몇 년 전에 이쪽에서 생활할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쪽이 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여기 과정에 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떻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어느 유형에 가깝다고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격투기다. 또 다른 분은요? 농구, 격투기 다음쯤 된다. 제가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정치인들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스스로는 굉장히 건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얘기하는 분들은 배구하고 농구하고 중간쯤으로 되게 보다. 평균이 보다. 그리고 일반 여러분 같은 분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되게 격투기까지보다는 농구라든가 영역이 없이 싸우는 정도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격투기로 보네요. 여긴 더구나 광주니까 광주의 정치는 어느 쪽 같습니까? 농구에 우리나라 전반의 정치에 대해서 광주는 어떨까? 광주는 더?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광주는 가장 그 건전한 상생하는 서로의 게임으로 해석해 주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의 정치를 우리나라의 모델로 삼으라고 어디 갔어요? 얘기하겠네요. 아니라고 우리 빨간 옷 입으신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분 좀 얘기해 보세요. 저기 그 와이셔츠 하얀 입으신 넥타이 안 매신 분.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암벽은 아닌 것 같다. 어디가? 대구 정도. 원래 제가 지명하려고 했던 분 뒤에 분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이다셨습니다. 제 생각에 농구 정도 되겠습니다. 농구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우리나라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뭐 유사하냐? 유사하다. 정치는 같은 그러면은 다른 지역 예, 저는 저기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유형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형식상으로는 저 격투기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그 냉전 시대 미소처럼 예. 서로 적을 갖다 어느 정도 살려줘야지만이 자기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니까 예. 그걸 갖다가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예, 적대적 공생. 예.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격투기처럼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 살려주고 다 주진 않고 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 그 영남 지역을 그 기초로 한 정당이랑 네. 호남 지역을 기초로 한 정당에서 네. 그 1대1로 대결 안 되지만 그 인구 면에서라죠. 그렇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죽이진 않고 네. 적정하게 살려주고 그래야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은 KO패가 없는 격투기 정도 되겠네요. 예. 마음 먹으면 KO를 느낄 수 있지만 느끼지 않고. 네, KO까지는 가지 않고 예. 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치에 비해서 이 지역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좀 자랑스러운 건 뭐 없을까요? 근데 이 지역의 정치는 네.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배척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말을 잘 못하는 입장이지만 네. 근데 가장 그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투표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내부의 정치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배제는 중앙 정치 차원에서 배제가 됐던 거고 이 내부의 정치는 어떠냐 그런 거. 지금 별 민주당이 차이가 없을 거다. 근데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들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보자면은 공천을 잘못하면은 공천을 잘못한 정당이 패배하도록 돼 있죠.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네, 옛날 같이 지금도 네. 중앙에서 꽂아 내리면 된지 알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불리기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이론에서 보자면은 좋은 정당이 성공하도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당. 그럼 좋은 정당 만들려면은 정당 운영도 잘해야 되고 좋은 사람. 그런데 순서로 봤을 때 좋은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득권 정당이 돼버리면 상당공간 계속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정치개혁 이런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다시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려운 가운데 저는 하나만 고치라고 하면 뭘 얘기하느냐. 혹시 제 수업을 전에 다른 분 한 분 들었다고 하시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호순번제를 좀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0조에 보면은 여러분들 벽보 붙이거나 투표용지에 있을 때 순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는데 번호 어떻게 붙입니까? 네. 큰 정당 순으로 붙이게 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5% 이상 받았거나 원내 의석 5개를 가지고 있거나 3% 이상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까지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아무리 욕먹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다시 공천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80~9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큰 정당 소속이니까. 지금 아까 어느 분께서 정당 공천이 엉망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그 공천 정당 몫으로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50조는 제가 봤을 때 위헌사항입니다. 위헌사항. 어떻게 하는 게 맞으냐? 여러분들 번호까지 붙이고 앞에 가졌을 때 프리미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같이 정치 현실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도 매일 방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현역 이번에 된 사람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누군지 몰라. 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다시 공천받으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1번이나 2번 번호만 갖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미스코리아 나왔을 때요. 무대에 등장했을 때 일반 시청자들한테 점수 가끔 이렇게 요새는 그 ARS로 뭐 점수 보내라고 하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보내라고 이런 오디션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맨 처음 나왔던 사람, 중간에 나왔던 사람, 맨 뒤에 나왔던 사람 어떤 사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맨 뒤에 다른 분. 맨 처음 나옵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대회에서는 맨 뒤가 유리합니다. 가끔 누구하고 다투느냐 맨 처음하고 맨 뒤하고 어느 쪽 유리하냐. 그래서 초두 효과, 먼저 앞에 나왔던 초두 효과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나는 마지막 기억 효과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력할까라고 하실 때는 수가 많을 경우에는 수가 미스코리아 같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맨 나중에 나온 사람이 그런데 이런 거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에 빗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앞 사람이 몇 %가량 유리하냐? 8~9%가량 득표에서 유리하다. 그럼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하다 동의하다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왜 작용하느냐? 번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번호까지. 우리가 알만한 세계 유력한 나라에서 선거에서 번호까지 붙여가지고 나온 나라 많지 않습니다.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뭘 보고 투표합니까?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보고 투표한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보면은 벽보 붙이는 자리에 번호가 있습니다만 벽보는 어디다 붙이느냐? 번호 위에다 붙입니다. 번호 순서는 있지만 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추첨으로 한때 계속 해왔습니다. 추첨으로 마지막 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1967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두 번째 됐을 때가 대통령 선거에서 추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기호가 몇 번이었느냐? 기호 6번이었습니다. 그때는 추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추첨해서 정당하고 상하를 추첨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큰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항상 행사할 때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화수고합니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저녁 식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걸요. 왜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80~90%는 다 큰 정당 소속 아니에요. 당장 그 법 고쳐지면 다음에 당선이 보장이 안 되니까 손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없앤다고 말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득권은 안 버립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양보할 때 뭐부터 양보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양보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양보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큰일인당 양보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개혁 운동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문제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한쪽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없어졌습니다만요. 지역에 쏠린 문제도 여기는 지금 구야당 현재 여권결이 압도적인데 여권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은 번호만 가지고는 당선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헌적인 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원래는 위헌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바꾸려고 하고 있죠. 바꾸는 방법은 이게 이 법이 공직선거법 150조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면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96년부터 6차례 걸쳐가지고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처음에는 엉성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96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다 라고 기각해버리는데 만약에 큰 단체들에서 정치 개혁운동 벌여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위헌 사항이다. 아까 공천을 형편없이 없다 그 말 나와서 여기까지 갔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핵심 내용을 이거였습니다. 원래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대로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든가 아니면 무슨 얘기 해주면 좋겠다. 네.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네. 뭐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저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렇게는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야당 표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야당 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뭐 기초의원 이런 선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한 사람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역시 현재 추세를 넘어뜨리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 같습니다. 해석 같고요. 또 하나 홍준표가 늘 이야기하는 실제 현재 여론조사가 제대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한 두세 가지는 감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죠. 네. 저 역시 그렇게 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한다면 여론조사가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률 잘해봐야 한 10%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럼 90%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0%가 90%를 포함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다르지만은 저 같은 사람도 포함해가 여러분들도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분명히 뭔가 정치적인 태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 때 갑자기 참여하는 동기가 생겨버린다. 앞으로 20며칠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변수가 생겨가지고 너 투표해야겠다 나온다면은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좀 문제는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무슨 샤이 무슨 표다.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대세가 있기 때문에 대세에 거스르는 쪽은 별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재는 대세는 어느 쪽입니까? 민주당. 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쪽은 별로 표현이 안 된다. 실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분위기를 엎을 정도가 되려면 현재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가 얼마나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좀 이거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준표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식사하면서 어떤 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공생, 적대적 공존 공생을 얘기했었는데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홍준표는 현재 집권 여당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하는 엑스맨 되고 있지 않는가. 요새 그 드루킹 사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저는 이게 반대쪽에서 생겼다면은요, 촛불 집회 매일 하고 난제가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 제기를 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힘을 못 받고 있었어요. 전문 용어로 쓰자면은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는데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전달이 좀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얘기하자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은 과거에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반박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국정원 기무사의 댓글 사건하고 이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군 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후과 차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이 엄청난 더 파급력은 더 가졌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거로 뭘 제시하느냐. 우선 기무사하고 안기부가 국정원이 개입했던 댓글 사건은 정치 개입하고 관련된 것은 전체에서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거의 모든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하고 관련된 댓글을 갖다. 또 하나는 전에는 군 조직원이나 국정원 조직원들 동원해갖고 수동으로 작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어느 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그쪽만 있었느냐? 다른 여러 정치 조직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긴 한 거죠. 자, 그러나 다른 쪽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라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 삼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쪽이 국민의 신뢰를 워낙 잃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장이 국민들이 좀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또 새로운 일이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초반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뭐 드루킹 특검 자체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홍준표에 대한 신뢰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홍준표는 대부분의 당에서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보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당이 망하면은 그 자리를 유승민, 안철수 당이 대체할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당도 시험치 않아갖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분 주십시오. 시간 다 되고 나면은 일찍 끝내자는 얘기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임원필 박사도 왔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나 하세요. 네, 저 이번에 현장에서 뛰고 커브된 입장이라 워낙 얘기하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광주에서 출마를 하고 이번 부천장 선거를 출마하면서 느껴진 게 소위 이분화된 구도, 그러니까 영남은 보수, 호남 쪽은 그래도 진보, 그다음에 광주는 진보적인 곳 이런 어떤 이분적인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감들을 많이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의 자유한국당보다 공천 문제나 이런 여러 부분에 더 심하게 네. 패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의 시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 정치에 대해서 우리 김만웅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질문이요. 호남에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남의 인재를 육성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패권적 정치 질서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인이 발 디딜 수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은 이번 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그 공천 행태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리 정치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패널이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6월 13일 날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들었는데 앞부분 질문을 제가 까먹었네요. 첫 번째 거. 호남에 인물이 없다고요? 알았어요. 네. 요새 청와대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실장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정부라든가 정치권 쪽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인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 빼놓고는 모든 정당의 대표는 영남 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굽니까? 추미애 대표죠.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는 경남 창녕이죠. 그 다음에 바른미래도 유승민이죠. 호남권만 유일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배숙 의원만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부산이죠. 자, 일단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막판 결선 붙었던 두 사람이 누군지 알죠? 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하고 우상호는 탈락됐고요. 박영선 의원하고 둘이 붙었습니다. 막판에. 박영선 의원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박원순하고 똑같습니다. 경남 창녕 출신이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장 집권 여당의 최종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됐을 때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현 여당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고 그 다음에 또 차기 실세적으로 부각되고 임종석 등이기 때문에 그나마 예전에 비해 주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 평가를 하자면요. 이낙연 총리가 주목받는 것은 뭐 때문에 주목받느냐?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총리 밑에 있는 조직을 이낙연 총리가 끌어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비서실장도 배재정 전 부산 출신 의원들을 갖다가 다 사전에 다 박은 상태입니다. 왜 평가를 받느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좀 폐쇄적인, 그 다른 용어로 패권적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그걸 완전히 바꿨습니다. 탈바꿈했습니다. 내일 누가 대동할지 5.18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5.18 기념사, 그 다음에 현충일에서의 기념사까지 국민들이 아주 포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5.18의 엄마가 4.16에 엄마에게 했던 펼침만 읽었던 내용이라든가 그랬었는데 그걸 완전히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랬는데 지난해 6월 지나고 나서부터도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뭐였느냐?
특히 반대쪽에 적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폐 청산의 주체고 상대는 적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보느냐, 문재인 대통령 계열이 과거에 소수 세력으로 출발했죠. 마이너로 출발했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다수로 출발했습니까? 소수로 출발했습니까? 역시 마이너 소수로 출발했는데 두 소수가 소수로서 돌파하는 전략은 상반됐습니다. 김대중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얘기하다 보니 강의가 계속 원래 강의로 가고 있는데, 김대중은 본인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판이 뭐였습니까? DJP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념하고 관련된 주요 보직에 다 구보수 세력이 있었어요. 요즘 이른바 햇볕 정책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세현 장관, 전 장관 이런 사람도 과거에다가 저쪽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인덕 이런 사람들 초대 통일부장을 했던 사람도 다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대북 정책 어떻게 있었습니까? 포용 협력 정책을 썼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끌어안고 가려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중반쯤 지나면 이게 깨지면서부터 다시 이념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소수가 이기는 방식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당백으로 단계라는 거죠. 일당백으로 단계라는 거. 지금 그 말로만 노사모 말씀하셨는데 바로 노사모든 뭐든 간에 단결성을 강화된 내부 조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부 조직을 강화하면 외부적으로 포용적이 되겠습니까? 배타적이 되겠습니까? 그 속성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수 마이너리티로 출구하다 보니까 뚫고 나가기 위해서 단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단계성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한때 불거져 나와가지고 성공했던 것이 국민의당 아니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나 결국은 이상하게 되어버리면서 실패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선거를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낙연 총리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초반에 그런 약점이다 카바는 쪽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이제 오히려 풀었죠. 그러다 바로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같은 이용을 갔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 행정관료가 지금 이낙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낙연 지사도 하고 있으니까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는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일반 평론가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포용적이고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실장으로 시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아웃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자리라는 것이 이건 좀 좋은 걸 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크는데 키우지 못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본인들이 크지 못한 거겠죠? 크지 못한 거겠는데 결정적인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 인물들이 모두 탈락되어버렸죠. 탈락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구인물처럼 돼버리고 무식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버리고 좀 그랬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중간 공백이 없어지면서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가끔 조금 우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간에 지역의 인물은 그 행정관리라든가 청와대 쪽 진출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긍정적인 재생산력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고, 정당으로 보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한쪽이 완전히 장악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내부에 비주류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 비주류의 상당수가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다가 스스로가 지금 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한쪽으로 지금 너무 쏠려 있는 상황.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지역의 그런 어려운 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요. 우리가 정당을 영어로 쓰면 파티,
파티에다 파티란 차원이라기보다는 파트,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당 체제는 정당 체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당 체제는 정당이라고 하려면은 여러 정당들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지역처럼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당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당 체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경우 얘기하느냐?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분파가 생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의 분파가.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의 분파가 작동할 여지가 있느냐? 조금 비판적인 얘기 나오면 양념부대가 나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 점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자면요. 정권과 언론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중앙 언론 관련해서요. 그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 제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괜찮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KBS 사장, MBC 사장 다 정권 사람을 갖다 심었죠. 그런데 그때는 심더라도 한 6.5 대 3.5 정도로서 인적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편을 들더라도 100% 드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10대 빵, 100대 빵 모두 올인을 했습니다. 인적 구성도. 다만 내부에서 작동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반대쪽도 조금씩 소화를 해줬습니다. 구성은 100대 빵으로 했지만 내부 운영에서는 한 80대 20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은 옛날처럼 6대 4로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대 빵으로 간 것 같습니까? 인적 구성이 5대5로 가고 있다. 10대 빵으로 갔습니다. 10대 빵으로 갔습니다. 10대 빵. 그럼 내부의 컨텐츠 구성은 어떻게 가는 것 같습니까? 이명박 때는 10대, 8대 2 정도 갔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좀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올인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박근혜도 자기 걸 10대 빵으로 할 때는 야 우리 뜻대로 간다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이후에 걱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때부터 10대 빵으로 가버렸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정권을 잡으면 자기 정권 사람 심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도 김중배 사장 같은 사람 신문에 있던 사람을 MC 사장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 씨도 한겨레 신문사 사장했던 방송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을 심었죠. 그러나 100%가 아니고 그렇게 주요한 사람들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형평성을 갖추게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올인해서 다 해버렸다. 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눈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컨텐츠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래도 내려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 얘기하면 몰매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현재는 힘에 밀려서 그런 것이지만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야기까지 갔느냐? 아까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정당의 의미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면서 잘못된 경쟁은 정당은 퇴출되고 또 괜찮은 정당이 나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회사라든가 학교 앞에 식당이 있단 말이죠.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이 계속 나오면 좋은데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옆집에 그러면 다른 가게가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집 가게 못 써요. 만약 한 가게만 있다고 하면 대신 그 가게가 손님들이 이거 싫어하구나 하고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공천 잘못한 정당은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정당이 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정당에 특권을 주는 엄청난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기호순번제 같은 거라든가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여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사님 제가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정치 경영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예. 종편도 많이 보고 CBS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기존 현 지금 정당 정치 가지고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예. 지금 현 정치인들 국회의원 이수 가지고 예. 특권이라든가 특권 소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또 구조적인 정치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 인원을 예. 보좌관들 다 없애버리고 예. 한 4배 정도 늘려가지고 예. 정말 아니 전문가도 더 배양을 하고 보좌관들이 이러지 국회의원들 멍청이들도 다 예? 앞서면은 공천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 정치가.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다 그냥 걷어버리고 예. 사실은 더 공부하고 예.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제까지 보니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호동 우인금 해가지고 예. 35만이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좀 이기의식을 느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국회를 열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능력도 있고 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기득권을 하려고 하니까 도둑놈도 생겨서 진역하고 대통령에도 진역하고 국회의원에도 진역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저는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하고 봉사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정치하지 말아라. 깨끗하니.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 사람을 좀 뽑으시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어떤 우리 패널님들 보시고 그러시면 정치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어떤 비전들을 자꾸 제시를 해주고 그런 어떤 요런머리를 하셔야 되는 어떤 비전 제시는 안 하고 옛날에 가게 지나간 그런 정치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토론들 하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오셨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님 계셔 지금. 4배로 늘리자. 아, 그 전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번씩만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금지였나 이번하고만 하고. 그것도 괜찮아. 박사님 지금 체제는 신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그 정치 학수가 없는 체제잖아요. 예.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좀 그 진짜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질문하셨으니까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뽑을 때 유능한 분 뽑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뽑습니다.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정당, 2번 정당, 뭐 3번 정당 무조건 번호보고 찍지 마시고 유능한 걸 잘 선택해서 뽑게 된다면은 정당의 기득권이 많이 줄어들겠죠. 아까 말씀하신 수 많이 늘리자. 우선 국회의원들의 권위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거의 보면은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뭐 소년 오셔서 좀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국회의원들 자리에 들어가면은 다들 일어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술자리에 누가 있다고 고개다 까딱하고 하지 뭐 이렇게 그 정도 됐는데 얘기하신 대로 술을 더 늘리고 보좌관 늘려가면 좋다. 그런데 술 늘리자는 일반적인 의견은 사람들이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것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제도 바꾼다면 술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 관련해서는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원래 그게 청원이 이제 옛날 왕조 시대 신문고 스타일 하는 것인데 행정이라든가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입법 사법과 관련된 것을 모두 모아서 하는 것은 지금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20만 정도면요. 소녀원 한 사람 팔로워만 12만쯤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 다 만들어집니다. 소녀원 제가 왜 예를 드느냐. 그 양반이 그 실시간 검색 동원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번 한 달 했으니까는 한 달치 전부 받지 마라라는 운동을 충분히 해보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네. 다른 분 좀 주십시오. 여성분 질문 한번 주십시오. 그거 할까요?
아이, 합시다. 아까 저 뒤쪽에서 김자인 맞히셨던 여러분이죠? 여기 앞에 가신 분 말고 뒤에서 어느 분 맞추셨는데 김자인 선수 같은데 아까는 있었는데 질문할까 봐서 안 되는데 질문 안 하십시오. 예. 이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네. 이제 뭐 흔히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민심이 최고다. 거기에 이제 뭐 항상 얘기하듯이 뭐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움직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좀 지금 위험한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끝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 얘기하는 거. 네네네. 뭐 지금까지 보면 이제 계속 뭐 말씀하신 대로 재판받고 뭐 아니면 돌아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진보의 뭐 전성시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이제 진보가 한 2기 정도 집권을 하면 또 이제 민심이 또 변해서 또 보수로 가고 하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 그 향후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보 쪽이 맞는 건지 보수 쪽이 맞는 건지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를 처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건데.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였고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정치권을 두고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쓰였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였어요? 진보였어요? 보수. 진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하기 전까지는 보수 진보라는 말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때는 민주화 세력 이런 쪽만 쓰였습니다. 그랬다가 그 전에도 물론 민주화 흐름 속에서 기존의 세력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란 용어를 자칭해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갑쟁 이런 사람들이 보수는 죽었는가 당시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있죠. 양동환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정치권 일반에서는 보수 진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그쪽 진영을 좀 보수라고 쓰기 시작했고요. 보다 결정적으로 보수라는 용어가 더 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가 나중에 가서는 김대중 정부하고 연관해가지고 진보 세력 10년 집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김대중 정부하고 연관성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차별성은 뭘로 얘기했느냐? 양김 집권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하고 누구하고를 동일시했느냐? YS 정권하고 같은.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그 시대하고는 다른 새로운 정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전부터 뭘 얘기했습니까? 삼김청산, 양김청산에 앞장섰던 것이죠. 물론 사실상 YS가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에서 양김청산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김종필, 김대중이었는데 김종필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누구를 겨냥하는 거였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글 쓴 적이 있는데요. 프레시안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에 양김 시대에 대한 청사의 내용을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시리즈를 쫙 연재가 전문가 됐었습니다. 저도 하나 한곡 쓴 적이 있었는데 양김 정책 유상과 극복 과정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하나의 틀로 보는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얘기했느냐? 새로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합해가지고 잃어버린 10년.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 결국은 DJ 노무현 10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양김 10년이라고 차별성을 만들어줬던 것이다. 그럼 이후에 어떤 방향이 흐를 것 같으냐? 저는 대북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집권 관련해서는요.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과거처럼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허경영 같은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따르는 사람들의 일정한 부분도 거의 종교적인 형태로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우리나라 시대가 특정한 누구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정치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은 시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대표하는 가수당이라든가 연합세력의 대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 통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표하고 능력이 없으면 또 바꿔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개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소년 계시는데요. 이번 개헌 실패에 대해서 내가 내부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개헌이 안 됐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겁니다. 이상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하려고 했고 한국당이 개헌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소년도 개헌특위도 아마 활동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개헌 관련 오랫동안 좀 관여를 해왔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개헌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안 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개헌하고 마무리할게요.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맞다. 그리고 양당제가 맞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글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는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위원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공약을 내걸었느냐? 당시 후보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전제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노무현 후보 쪽에서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현행법을 가지고도 책임 총재를 운영하면 된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합의문에 썼습니다. 합의문 당사자가 당시에 노무현 후보 쪽에서는 나중에 국회의장을 했던 임채정 의원 정책의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임창기 씨라고 있는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쇼 임창기 씨. 그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분권형 개헌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가서는 시킬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 정몽준이 전날 파기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파기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선언만 아니라 하려고 지켰던 지킬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정몽준이 파기해버린 통에 노무현 대통령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덕을 봤죠. 자리 나눠줄 것 하나도 안 주고 다 통째로 가져갈 수 있었고요. 선거 보존금 나눠주기로 했던 것 중에서 물어줘야 될 거 다 물어줘야 됐습니다. 저기 정명 씨라고 태극기부대 활동한 사람 있죠. 정명 씨가 당시 정몽준 씨의 홍보 총책으로 맡았습니다. 조직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맡듯이 영역 맡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0억 정도를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게 원래 20억 정도를 정몽준이 주고 60억 정도를 나머지 후보 단일화 넘어갔으니 거기서 줘야 되느냐. 후보 단일화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쪽에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았느냐. 이해찬 의원이 이제 맡아서 주기로 이제 됐었는데 후보 단일화 파기되어버렸으니까 60억 안 줘도 됐던 것이죠. 이런 쪽으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막판에 뭐 했습니까? 막판에 개헌을 하니까. 물론 처음에 2007년 1월 달에 그때 개헌 때는 정부 형태는 바꾸자는 얘기는 안 했었고
선거 주기만 4년 더 맞추자라고 원포인트 기원 얘기했는데 그 몇 개월 뒤에 재헌절날 경축사에서는 우연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못하면은 결선 투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계속 일관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왜 안 됐냐 얘기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바꾸려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미 국회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감사원 국회 쪽 가든가 좀 바꾸면 되는 것이고 공권 강화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역감정의 해법을 노무현 대통령 시기부터 노무현 대통령 아닐 때 의원 시기부터 뭘로 해법으로 갔느냐 지방 분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역 차별의 문제가 지역 감정과 중앙에서의 불공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쪽은 지방 분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방 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넣었는데 사실상은 내용에 들어간 게 없죠. 그리고 지방 분권의 핵심인 가장 뭐냐 정당 분권 안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금 중앙정당밖에 없죠. 여러분들 중앙정당 눈치 안 보려면은 앞으로 정당들은 광주광역시에 등록하고 선거 지원도 번호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정당들도 없습니다. 안 하면서 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본권이 중요하지 정부 형태는 지들끼리 나눠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잘못 규정되어 여러분 기본권 침해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기본권 조항은 이왕 개헌하는 김에 좀 다듬자 하는 쪽. 법률가 출신이니까 선의원이요. 오래전부터 사실 기본권 조항이 누가 들고 나왔느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90년 후반부터. 정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려면은 기본권부터 고쳐야 된다고. 어쨌든 형식상은 그렇게 안 하려는 계속 의사가 있었는데 대선 전에는 저는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대세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얘기다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할 만한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홍준표가 엉뚱하게 6.13 때 못한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홍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론은 저는 어쨌든 간에 평행 대통령제 스타일보다는 앞으로 국가라든가 리더십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또 극단적인 싸움의 대결 구도로 안 가는 정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꼭 질문이 필요하면 받고요. 네. 박사님 그 텔레비전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하시고 텔레비전에서 말을 못한다고. 근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은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외국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정사하고 지나치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이 홍준표가 바보도 아니고 바보라면 그때 제1야당의 대표가 됐을 만무한데 그 자기가 그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득이 있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기 취미니까. 그 말씀하신 취미네요. 자기 취미. 저한테 묻지 않더라도요. 한국당 소속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홍준표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홍준표 대표는 기본으로 또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좋든 많든 튀게 하는 게 주목받는다. 심지어는 방송인 출신들한테 TV 토론 나가서 말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TV 보는 사람들은 가끔 저녁도 돌리기도 하니까 센 말만 반복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검사 때는 그걸 안 하셨다. 검사 때도 그런 허풍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여운한 씨가 소송 걸기도 했지만 허풍이 좀 있고 뭐 그런 쪽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캐릭터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생각이 대신 그 덕을 노무현 대통령 많이 보고 있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많이 보고 있고 드루킹 사건 같이 큰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불타기가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박사님 그 드루킹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면 민주당도 타격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우선 뭐 6.13 선거 때까지는 뭐 절차상으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 주체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메신저하고 메시지 얘기했었지만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반 단계에서는 정파적인 시민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을 옹호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원력은 굉장히 크지만은
태극기 부대의 동원력 갖고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당 쪽에서 생겼다면 이미 이쪽에 태극기 부대가 아마 매일 광화문을 장악했습니다. 또 그런 환경도 가능하니까요. 내가 또 있는 속에서를 너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오늘 와서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냐.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다가 특히 언론 관련해서는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렇게 악화되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용상으로 보자면 이견을 제시 못하는 사회입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화면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있죠. 3당 합당했을 때 당사에서 이 있습니다라고 정들었던 장면. 지금 그런데 이 제기하면은 적폐가 되거나 양념으로 맞아 죽습니다. 고맙습니다.